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 할 주제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첫걸음 빠르게 시작하는 프록스목스 VE라는 주제고요. 일단 들어가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프록스목스 VE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KVM하고 QEMU를 적당히 잘 섞어서 웹UI와 여러 가지 관리 프로그램과 섞어서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그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부에 방화벽, VM, SEP, 하이어밸리빌리티, 클러스터링까지 다 지원하고요. 가상 스위치, 리눅스 브릿지 지원하고 그리고 LXC 기반 컨테이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널 같은 경우는 우분투 LTS 최신 커널 기반이고요. 패키지들은 프록스목스 자체 패키지가 있고 데비안 11 패키지를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유저가 만들 수 있는 툴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데몬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VM들이 QEMU 위에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KVM 가상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록스목스 V를 왜 쓸까요? 공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VM웨어 EXXI 라이센스를 보면 엄청나게 부담이 갈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VM웨어 EXXI랑 거의 비슷한, 거의 그 성능이 거의, 근데 더 기능은 조금 더 괜찮은 게 프록스목스 V죠. 왜냐? 프록스목스 V는 리눅스 커널 기반이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지원도 안정적이죠. EXXI는 만날 버전으로 하면 하드웨어 지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네트워크 카드가 아예 안 된다든지. 자, 프록스목스 V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 기술 지원 라이센스도 판매 중이긴 하나 기능 차이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프록스목스 쪽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PV 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레포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비권장이라고는 그쪽에서는 얘기는 하나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VM웨어 EXXI, vSphere, vCenter랑 비교를 좀 해보면 이제 프록스목스 V 같은 경우는 아예 공짜죠. 아예 공짜고 추가적으로 프록스목스 V에서는 엔비디아 vGPU를 거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원래 엔비디아 vGPU는 어떤 GPU를 사용하든 라이센스 서버를 설치해야 되고 구독형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정 GPU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프록스목스 V는 리눅스 커널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쇼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지점을 좀 만들어놨죠. 이제 베어메탈, QEMU, KVM이나 뭐 버트메이저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웹UI가 있죠. 프록스목스 V 같은 경우는 스파이스 콘솔이 바로 되고 웹UI도 바로 되고 그리고 하이퍼V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V가 있는데 프록스목스 하이퍼V도 라이센스에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컨커런트 액세스 그러니까 유저가 동시에 몇 명이 접속할 건지에 따라서 CAL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데 프록스목스 V는 그런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하이퍼V는 컨테이너 지원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UI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노드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요. 그냥 간결하죠. 상당히 간결하고 이 UI가 거의 뭐 옛날 뭐 프록스목스 버전 5에서 4부터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록스목스 V가 뭐 무료인데 보안은 어떻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2FA가 돼요. TLS 서티피케이트를 설정하면 웨버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더2 요거 보안키를 사용 가능하고요. TOTP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글 어센티케이터, 구글 OTP가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리커버리 키, 그러니까 평문으로 되는 리커버리 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UI하고 API 자체에는 TLS를 걸 수가 있어요. HME 클라이언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렛츠 인크립트 같은 데서 서티피켓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방화벽도 그냥 사용할 만해요. 방화벽도 쓸만하고 그리고 타 SS 솔루션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어센틱 같은 솔루션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 vGPU 쪽인데요. 저희 일단 엔비디아 v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vGPU 커널 드라이버를 체험판으로 다운받고요. vGPU 언락을 사용해서 패치를 좀 해줍니다. 근데 테슬라 쿼드로 A100, A16, A14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패치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돼요. VM 커맨드로 이제 VM과 이어준 UID를 VM과 이어준 다음에 게스트 VM을 사용하면 되고 게스트 드라이버 설치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vGPU의 경우는 당연히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GPU를 여러 개 쪼개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AMD MX GPU라는 것도 존재하긴 해요. AMD MX GPU가 뭐냐면 AMD 쪽 vGPU 솔루션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파이어프로 S7150 곱하기 2까지만 공개적으로 드라이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GPU라는 거예요. GCN 3.0의 Rline 285X2 통가 아키텍처인데 매우 오래됐고요. 애저에서도 이걸 썼었대요. 이 GPU를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MI25 GPU를 사용했었는데 그 애저에서 사용했으니까 호스트 드라이버는 없고 게스트 드라이버만 있대요, 현재는. 그래서 호스트 드라이버가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베가, 폴라리스, 나비 요새 나오는 GPU는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XXI랑 비교를 해서는 구형 GPU용 드라이버는 존재해요. 근데 이제 AMD MX GPU는 사실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GVT-G랑 SRIOB 이건데요. 싱글 루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건데 얘는 인텔 요새 나오는 인텔 아크 GPU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vGPU를 사용하시려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PCI 익스프레스 그리고 USB, 시리얼 세 가지 패스로도 가능한데요. 이제 USB 3.0 패스로 되고요. 스파이스 콘솔 통해서 USB 오버 IP 하면 가능합니다. USB 3.0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칩셋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440FX라고 엄청 오래된 칩셋이 있는데 그거를 프록스모스 V를 설치를 할 때는 프록스모스 V에서 VM을 만들 때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칩셋이에요. 그래서 Q35 칩셋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PCI 패스스루가 돼요. 예를 들어 개발보드를 PC에다 꽂아요. 그런 다음에 VM으로 이어주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IOMMU는 당연히 켜줘야 되고요. SRIOB도 당연히 물릴 수 있고요. 그래픽카드, NVMe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물릴 수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 에뮬레이션과 패스스루도 가능합니다. 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지원해요. 아무래도 리눅스 커널 기반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좀 많죠? ZFS 지원이 아웃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ZFS 관련된 바이너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셉7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테라바이트당 1GB 메모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ZFS 같은 경우 메모리 캐싱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LVM, AVM, 빔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있는 하드웨어 레이드, 그러니까 배터리 없는 하드웨어 레이드는 추천 안 한다고 합니다. BTRFS는 아직 시험적 단계라고 하고요. 스토리지의 종류도 많이 갈려요. 이게 블록 디바이스냐, 아니면 디렉터리냐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게 아예 달라지는데요. 블록 디바이스에는 VM 디스크, 컨테이너들을 올릴 수 있고요. 컨테이너 템플릿 ISO 이미지는 파일 디렉터리랑 VM 디스크 컨테이너랑 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블록 디바이스가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권장 요구사항은 이래요. 이제 가상화 가속을 지원해야 되고요. VT를 지원해야 되고, 램이 2기가 이상, 그리고 스토리지가 좀 빨라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이제 빠르지 못하면 이제 IO 레이턴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가비트 닉이 필요하고요. VT-D가 이제 만약에 패스로 할 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vGPU 사용할 거면 요새 유행하는 리사이저블 바가 필요합니다. 자, LXC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도커랑은 좀 달라요. 도커랑은 다른데, 이게 LXC는 커널만 공유하고, OS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바이너리들은 따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호스트 커널 있고, 그러니까 도커 엔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하고 라이브러리가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LXC에 도커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해요. 근데 프록스모스 측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설치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LXC 컨테이너 장점은 이제 VM보단 가볍고요. 템플릿 기반이고, 그러니까 템플릿을 다운받으면 그거를 압축을 해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쓸만하고 흔히 말하는 도커 풀, 도커 런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범용적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커로 뭘 올린다고 했을 때 도커 컴포즈를 하든지 도커로 뭔가 올린다고 했을 때 빠르게 그냥 쳐서 바로 엔터 치면 바로 되잖아요. 도커 이미지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그렇게까지 범용적이진 않고요. TTY 콘솔을 바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도커 같은 경우는 쉘에 들어갈 때도 뭐 어떤 특정 커맨드 쳐서 들어가잖아요. 얘는 거의 VM 같은 느낌으로 얘 하나가 TTY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거에다가도 마스를 이제 그 프록스목스에다가도 이제 마스를 물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마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스타일 프로비저닝 매니지먼트 서버고요. 프록스목스 V를 백엔드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프록스목스 백업 서버 같은 경우는 프록스목스 V 전용 백업 서버예요. 똑같이 SEP, LVM, ZFS 지원하고 스냅샷 기반으로 증분 백업이요. 그냥 쌓여가는 거죠. 컨테이너하고 VM 백업 가능한데 그 저사양 셀러론 그리고 4기가 램에서도 ZFS 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VTX, AMD VT 필요하고 너무 구형이면 구동이 좀 어렵습니다. 1기가비트 릭도 충분하고요. 얘도 똑같이 프록스목스랑 라이센스 정책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게스트 구성이 있고요. 홈어시스턴트 OS, 우분투 LXC나 VM, pfSense, 파이어월, K3OS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불리는 게 있었고요. 뭐 기타 OS도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서버나 윈도우즈 제일이나 이제 심지어 맥OS도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제 장점을 보자면 매뉴얼 잘 되어 있고요. 상용 서포스도 제조사에서 바로 해줍니다. 서드파티가 아니에요. 서드파티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커뮤니티 드리븐도 아닙니다. 우분투 최신 LTS 커널 기반으로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스파이스 콘솔로 거의 뭐 VDI 느낌도 낼 수 있고요. 웹UI 되고 파라버추얼라이제이션 IO도 되고 메모리 벌루닝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를 아예 공유하는 그 메모리 점차 늘려가는 거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가능해요. 시큐브 TPM, UEFI 되고 스몰 스케일에 사용하기에는 이거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근데 VM웨어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인더스트리에서는 좀 덜 사용하는 느낌이죠. 큰 스케일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큰 스케일 있잖아요. 아예 막 서버 몇 천 대씩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관련 드라이버, 그러니까 윈도우즈 설치를 할 때는 스카지 드라이버를 따로 인젝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드라이버 서명은 다 되어 있어서 비서명 드라이버 모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이거 들렸던 거고요. 이제 어떤 거에 적합할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홈랩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뭐 리모트 워크스테이션, VDI 인프라스트럭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라이센스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오픈 스택은 너무 클 때, 쿠버는 싫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섹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까 전에 마스라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마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캐노니컬 메탈 에저 서비스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서버 프로그램인데요. 이 위에 캐노니컬 마스가 존재하고 요 밑에 프록스목스 V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vGPU라는 개념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어떻게 뭐 활용을 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vGPU 같은 경우는 보통 한 GPU는 헤드레스 모드로 굴리면 뭐 여러 사용자가 되겠지만 보통 한 사용자만 쓰잖아요. 한 GPU는. 그러니까 한 집에 여러 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vGPU로 GPU를 딱딱딱딱 나누게 되면. 그렇게 해서 GPU를 나눠 쓰는 거죠. 너는 램 이만큼만 가져가, 넌 리소스 이만큼만 가져가 해서 이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의 GPU를 나눠서 그래서 그래픽 가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3D 가속이 요즘 필요한 게 하도 많잖아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3D 가속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GPU 가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가속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vGPU를 적용을 안 하면 거의 다 CPU로 가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vGPU를 쓰는 이유는 보통 클라우드에 보면은 GPU를 할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GPU를 한 사람이 하나를 통으로 받으면 GPU 개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입장에서. 그래서 GPU를 쪼개서 여러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는 이제 버추얼인데 버추얼하게 여러 조각을 내서 이제 GPU를 나눠주거든요. 그냥 원래는 이제 패스스루라고 해서
한 사람의 사용자가 PCI 디바이스 하나를 통으로 쓰는 거는 원래 가능해요. 근데 통으로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자원 운영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싼 GPU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클라우드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한테는 많은 용량을 주는 거고 어떤 사용자한테는 적은 용량을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GPU는 이제 클라우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GPU를 통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록스목스 자체가 이제 자원을 쪼개서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GPU가 필요한 거죠. 네,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재 씨 고생 많으셨어요.